운동 조절 기반으로 단계별 어깨 재활 운동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조절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많이 하는데, 작은 근육들 컨트롤하고 재활 운동 같은 데에서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을 이제 모럴 컨트롤이라 그래서 그것도 운동 조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하나가 그냥 운동 학습, 운동 행동이라는 그 학문에서 말하는 운동 조절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후자에 좀 더 가까우나 전자도 포괄하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운동 조절이냐, 운동 조절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운동 조절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굳이 뭔가 이렇게 무엇을 나누고 어떤 정의를 내리고 이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고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현실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계별 어깨 재활 운동인데, 재활 운동이면 재활 운동인데 그 단계별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이 단계별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어,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강의의 키워드가 되는데, 최적의 부하 설정, 최적의 운동을 제공하고자 단계별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은 겁니다. 이 단계별은 어떤 이 운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신체 활동 능력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의 그 운동의 레벨, 예를 들면 가벼운 재활 운동 형태, 회전근개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은 굉장히 좀 낮은 레벨에 속하지만, 바벨로 저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높은 레벨에 속하겠죠. 신체 활동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래서 그런 레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부하 설정을 위해서 이 단계별이라는 단어, 이 단계가 나눠져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적의 부하 설정이란 말 오늘 제가 좀 많이 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단계를 나눴던 것에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모를 제가 좀 못 그렸는데, 이쪽은 운동선수겠죠. 퍼포먼스가 높고, 이쪽은 운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아픈 사람, 이쪽으로 갈수록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 이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두면요, 우리들 트레이너들, 운동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영역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주 고객층들이 여기죠. 이 어중간한 중간 레벨.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표현했던 단계에서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운동과 이 정도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게 되고, 가장 많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운동을 지도하게 되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트레이너를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수업을 하고 운동을 지도할 때 가장 그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영역을 벗어난 영역들에서도 당연히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내 캐파를 넓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니까, 내가 아픈 사람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좀 더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운동선수 레벨, 아마추어 운동선수들 레벨,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선수들, 이 선수들을 끌어서 코칭할 수 있는 레벨. 근데 만약에 더 아픈 사람까지 가려 그러면 의사가 돼야겠죠. 의료계에 종사를 해야겠죠. 그리고 더 높은 퍼포먼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해당 종목의 전문 코치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캐파를 넓혀 나가는 것이 트레이너의 역량 차이고, 보편적으로는 항상 이 가운데에 있는
표현이 좀 이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중간한 레벨을 우리는 가장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단계별로 준비한 그 운동은 이 어중간한 레벨이에요. 가장 많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레벨에 있는 사람과 그 운동 방법들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레벨이 지금 이 욕인데 1부터 그냥 10이 맥스라고 보면 운동 수행 능력이 10이 맥스라고 보면 이 중간 어중간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킬 때 단계별로 이렇게 다 쪼개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영역별이에요. 영역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페인이 있는 사람과 하이 퍼포먼스인 사람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고 로우 퍼포먼스와 페인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해요. 모든 영역들이 무자르듯이 딱딱 나눠져 있지 않고 서로 겹치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혹은 운동마다 레벨 1, 2, 3, 4, 5, 6, 그 모든 운동들이 이 레벨은 여기에 맞고 이 레벨은 저기에 맞고 저 레벨은 여기 이게 이렇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그냥 크게 영역으로 나눴을 때 뭐 초보자, 중급자, 뭐 상급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의 운동들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 지금 있는 운동들 같은 경우에서는 누군가한테는 내가 어깨가 좀 안 좋아요. 불편하고 아파요. 그럼 이 중간 단계 운동을 했을 때 이게 내 어깨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증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어요. 이게 재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지금 이 운동 수준보다 내 몸 상태, 내 신체 퍼포먼스가 좋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이건 웜업 정도 수준이 되겠죠. 어깨 운동을 하기 전에 본격적인 어깨 운동, 오늘 어깨를 좀 많이 쓸 거고 어깨가 좀 피로해질 예정이니까 어깨에 좀 특화된 준비 운동들을 해야겠는데 요걸 하면은 어깨 준비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픈 사람한테는 그 메인 운동, 본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태에 딱 맞는 알맞는 운동은 없습니다. 이 어떤 운동을 제공할까보다 이 운동을 어떻게 제공할까를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동작이 어깨 재활 운동할 때 많이 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어깨 기능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걸 웜업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지금 이 동작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회전근개 운동이죠. 회전근개 중에서도 테레스 마이너나 인프라스피네이러스 같은 외회전을 해주는 근육들을 타겟하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걸 할 때도 아마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누군가는 이걸 하면은 바로 이쪽으로 자극이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이걸 해도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어디 힘들어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효과를 못 본 사람의 경우는 그럼 이게 지금 최적의 부하가 안 맞는 거죠. 최적의 운동이 제공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운동으로 단계를 낮출 수도 있지만 이 어떤 운동을 바꾸기보다는 어떻게 제공할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편이 좋겠죠. 이 안에서도 수행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효과를 보고 누군가는 효과를 보지 못한 누구는 테레스 마이너 힘 잘 들어오는데 누구는 안 들어오고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그 이론적인 학술적인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을 것 같고 제가 강의 때 종종 얘기했는데 니콜라이 번스타인이라는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1800년 후반인가? 1900년 초반 때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그 대장장이들이 망치질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다 이제 그 요즘은 마커를 붙여서 하는데 그때도 이걸 좀 알아볼 수 있게 마커를 붙여서 사진을 엄청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팔이 움직이는 궤적이에요.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 모든 팔을 이렇게 움직일 때 사용되는 관절들에 붙여놓고 이 궤적을 확인해 봤는데 숙련이 된 대장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겠죠.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계속해서 똑같이 맞추고 그렇다면 이 똑같이 계속 목표를 맞추는 와중에 이 궤적은 계속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궤적이 조금 일정하지 않죠. 그래도 비슷한 원은 그리긴 하지만 일정한 똑같은 궤적으로 계속해서 그려지진 않죠. 반면에 비숙련된 대장장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를 맞추는 것부터 조금 오차가 나기 시작하고 이 궤적이 훨씬 더 중구난방으로 좀 그려지겠죠. 그래서 숙련이 된 사람일수록 목표를 맞추는 것에 대한 능력이 훨씬 뛰어난데 이 궤적을 그리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일정한 궤적으로 그리지 않더라. 계속해서 변하더라. 이것을 확인한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하더라도 첫 번째 랩스가 첫 번째 횟수가 다르고 두 번째 횟수가 다르고 세 번째 횟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는 근육들과 관절들의 타이밍이 매번 달라지고 이때는 손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더 사용하고 두 번째 때는 팔꿈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더 사용하고 세 번째는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거죠. 할 때마다 자유도와 변동성이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없는 반복이라고 이 니콜라이 번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같은 움직이지만 똑같은 반복이지만 이건 사실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반복 없는 반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목표를 성취해내기 위해서 같은 곳에 망치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유도와 변동성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결과를 계속해서 얻기 위해 움직임이 달라져도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테레스 마이너의 불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망치로 따지면 다른 데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걸 움직일 때도 테레스 마이너의 힘이 들어오는 불이 켜지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지만 그 변동성과 다양성 안에서도 같은 목표로 계속 귀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테레스 마이너를 타겟하는 움직임 맞아요. 여기서도 그 굉장히 선입견을 없애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레스 마이너로 이 튜빙 밴드를 당기지 않아요. 테레스 마이너의 활성만으로 튜빙 밴드가 당겨지지 않는다. 테레스 마이너의 활성만으로 상완골이 외회전되지 않아요. 외회전 시키는 근육 중에 하나가 테레스 마이너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하면 테레스 마이너가 외회전을 시키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외회전을 하면 테레스 마이너의 힘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잘 안 되세요? 그럼 테레스 마이너 있는 데를 톡톡톡 만지면서 이렇게 클릭해주면서 자 여기 힘 들어오죠. 자 이 근육은 여기부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이렇게 수축이 되는 그 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좋아요. 이렇게 좋은데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되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하면서 막 이상한 데 힘 좀 더 안 됩니다. 이럴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부하 설정을 낮추는 거. 튜빙 밴드를 당기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건 뒤에 운동에서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튜빙 밴드를 주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외회전 근육들 테레스 마이너나 인프라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지금 적절하지 않는 부하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손에 힘을 주고 이건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건 이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에 다 똑같은데
몸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몸에서 가장 먼 부위인 손으로 컨트롤 많이 하려고 해요. 뇌랑 손이랑 가장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얼굴 다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손으로 바로 가져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회전 시키는 게 아니라 튜빙 밴드를 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상완골의 외회전은 덜 일어날 거예요. 자세히 보면. 혹은 자세히 봐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에 힘을 주고 튜빙 밴드를 당기려고 하는 거지 외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튜빙 밴드가 없이 하면 뭔가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이거 지금 예시로 들었던 것 중에 실례로 제가 지난주에 제 회원님한테 받았던 질문인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어깨가 말려 있어서 어깨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마사지하고 스트레칭 해주면 되겠냐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저한테 요즘 스포츠 캐틀벨을 배우고 있어서 한창 캐틀벨로 여자분인데 12kg로 한 팔로 12kg로 저크를 하고 스트레치를 하고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어깨가 아프대요. 자기 이게 말려 있어서. 그럼 캐틀벨 짐 할 때 어깨 아프세요? 물어보니까 안 아프시대요. 일상생활 하실 때 아프세요? 안 아프시대요. 그러면 언제 아프세요? 자기가 이제 사진 작가님이신데 사진을 찍을 때 어깨가 아프대요. 그럼 이게 라운드 숄더 때문에 어깨가 아픈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자세에서 어깨가 아픈 거죠. 만약에 라운드 숄더 때문에 어깨가 아팠으면 이게 진짜 말려 있어서 아픈 거면 여기 지금 제가 표기해 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아파야 돼요. 그러면 마사지 하거나 이러면 효과가 나오겠죠. 가만히 있을 때도 아파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안 아프고 그냥 일상생활 움직이면서도 안 아프고 심지어 캐틀벨 스네치를 하는데도 안 아파요. 그럼 문제는 사진 찍는 자세에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 찍는 자세 이렇게 가만히 고정하고 찍겠죠. 이 자세에서 내가 힘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인체의 감각을 깨워서 내가 힘이 들어가는 자세를 조금 바꾸던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바꾸던가 과장되게 손가락이나 혹은 어깨에 불필요하게 힘을 많이 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자세에서 무언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 자체를 강하게 만드는 거, 어깨를 강하게 만드는 거. 저는 내구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기능이 좋아지고 근력도 향상되고 체력도 좋아져서 단순히 어깨 기능만 좋아지면 되는 게 아니라 사진 찍으려면 뭐 쓰고 아크로바틱한 자세를 많이 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근력과 체력 수준이 좋으면 전에는 30분 찍으면 아팠던 게 1시간, 나중에 뭐 40분 찍으면 40분까지 버티고 그 다음에 뭐 1시간까지 버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근육이 움직임을 담당하지 않아요. 움직임 안에 그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 숄더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보디빌딩식의 스타일에 굉장히 심취해 있거나 그쪽 세상과 그쪽 세계관에 들어가 있으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움직임은 이 근육이 담당하지. 뭔가 이렇게 부위별로 하잖아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지금 오늘 거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방금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근육으로 외회전 움직임, 테레스 마이너로 외회전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외회전을 하면서 테레스 마이너의 힘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외회전을 하면 사실 테레스 마이너뿐만이 아니라 인프라도 당연히 같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렇고 어, 뭐 가슴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도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광배근에도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삼두근에도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컨센트릭 컨트랙션만을 놓고 얘기하면 테레스 마이너, 뭐 인프라, 그리고 뭐 트라이셉스, 그리고 렛, 뭐 이런 애들이 같이 막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쓰이겠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더 글로벌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트랩도 같이 쓰이겠죠. 어느 정도. 액티베이션이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합으로 외회전이 만들어지는데 그 외회전을 주로 많이 관장하는 것이 테레스 마이너랑 인프라인데 얘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튜빙 밴드의 저항이 세지면 얘네들은 안 해요. 외회전을 하긴 하는데 상완골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첫 번째 역할이니까 상완골들을 안정화시키면서 더 큰 근육들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부하가 적절해요. 좋아요. 그럼 큰 근육의 개입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인프라나 테레스 마이너를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움직임을 컨트롤해야 되고 움직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육을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그거 굉장히 좋아요. 이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움직임 패턴을 개선하고 뭔가 이 사람을 뭔가 향상시키겠다는 의도 너무 좋은데 실제 트레이닝 할 때는 근육을 관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관점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칼 뉴엘이라는 똑같이 아까 그 니콜라인 번스타인처럼 이 움직임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자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합니다. 움직임은 이 세 가지의 조합들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태스크 과제예요. 외회전해라, 이렇게 튜빙을 당겨라, 이게 과제죠. 인디비주얼은 개인입니다. 이걸 하는 사람. 그 E는 이 인바이로먼트라고 환경이에요. 자, 여기부터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뭐 이런 운동, 우리가 흔히 하는 운동 말고 그냥 조금 더 책에 나와 있는 표현을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인디비주얼, 개인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에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를 어떻게 들어볼까? 어렸을 때 놀이터 가면은 좀 커 보이지 않았나요? 막 미끄럼틀 하면은 저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뭐 회전되는 미끄럼틀 있잖아요. 그걸 타면 되게 한참 내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보면은 저 미끄럼틀을 내가 빼면 떼지겠는데? 저걸 내가 뽑을 수 있겠는데? 저거 내가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부셔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는 우와 저거 타면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 똑같은 물건을 보고요. 이렇게 개인의 스피드, 힘, 뭐 신체 능력이 좋아지면 예를 들면 계단을 막 엄청 계단이 높아요. 이 계단을 보면 저건 내가 쉽게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무릎이 아프거나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와 저건 절대 못 올라가겠다 하고 실제 연구에서도 그 경사를 더 높게 본답니다. 그 내가 지각하고 느끼는 것에 따라 움직임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포던스라고 얘기해요. 그 지각과 동작이 같이 세트로 움직인다.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개인이죠. 그 개인의 신체 활동 능력 수준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수준에서도 움직임이 달라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에도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수준은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렇게 회전하는 그 운동을 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게 나는 이 팔이 상완골이 외회전되는 게 잘 느껴지면서 이 뒤에가 잘 힘이 들어가. 이게 이제 감각도 뛰어난 거고 신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건데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 활용 능력이 떨어지면 이거 외회전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움직임에서. 그 개인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요소고 수행 과제. 아까 이건 예시로 되네요. 튜빙을 줘도 되는 사람이 있고 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과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우리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과제 제약이에요. 과제를 바꿉니다. 그래서 뭐 축구 선수, 농구 선수로 이제 예를 들면 풋살 있잖아요. 농구도 3대3 있잖아요. 5대5 안 하고 3대3 하잖아요.
반코트 쓰면서. 풋살도 인원수 줄이고 작게 해서 하잖아요. 풋살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하겠죠. 축구 잘하는 사람이 풋살 잘하고. 3대3 농구 잘하는 사람이 5대5 농구도 잘하겠죠. 아예 둘 다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수들도 실제로 이렇게 규격을 작게 해서 운동을 하죠. 훈련을 할 때. 매번 그렇게 체력 소모가 심한 운동들을 할 수 없고, 최대한 실제 경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쇼게임들을 진행을 많이 하죠. 그게 과제 제약이에요. 인원수를 줄이고 경기장 규격을 줄이고 뭐 룰을 몇 개 바꾼다거나, 예를 들면 농구에서도 공격할 때 5번 패스 이후에 슛을 해라. 축구도 똑같아요. 뭐 3번 패스 이후에 슛을 해라. 이렇게 과제 제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환경. 환경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바뀌는 걸 우리 올림픽 양궁에서도 보면 알 수 있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선수들이 그 바람을 타면서 활을 쏜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쐈는데 내 화살이 일로 빠질 것 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죠. 팔로우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농구도 보면 슛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슛을 좀 길게 했어요. 그럼 손을 빨리 확 빼버리죠. 팔로우를 잡으면 공이 더 뒤로 멀리 나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관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선수들이 긴장되니까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움직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실 경쟁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 영역 캐파를 넓히는 것 중에 그 작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운동을 제공할까보다 이 운동을 어떻게 제공할까를 고민하는 게 이 세 가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주로 이걸 많이 건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느끼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퍼스널 트레이너 혹은 개인 운동 레슨을 하는 지도자들의 역량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운동을 뭐 이 운동 저 운동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운동을 너무 많이 제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받는 회원님도 혼돈스럽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어찌 보면 받는 회원님은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걸 많이 해보는 게 좋은 사람들은 그걸 좀 재밌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운동을 제공하다 보면은 사실 트레이닝은 중구난방으로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공통적인 운동을 제공해야 선생님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수업을 한 달에 뭐 50개, 60개 할 거면 막 다양한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네, 하루에 8개씩 할 거면 결국 운동은 같아야 돼요. 같은 운동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돼요. 기계처럼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같은 운동이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움직임이어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반응하니까 이 지금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하고 잘 그 개개인에 맞춰서 활용을 하면서 트레이닝하는 것이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그 사, 그 사람에 맞게 뭔가 트레이닝이 이 사람과 완벽하게 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해져요. 왜냐면 계속해서 창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걸 비유하자면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이게 메뉴 고르기가 힘든 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해야 돼서 그런다니까요. 예를 들어 식단 조절할 때 점심도 닭가슴살, 저녁도 닭가슴살이면 별로 고민 안 하니까 스트레스는 안 받죠. 뭐 고를지에 대해서. 먹는 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냥 뭐 맛있는 걸 먹자 하면 뭘 먹지? 뭘 먹지? 그 고민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은 거죠. 트레이닝 똑같아요.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바뀌어야지, 정하는 것부터를 다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까 해드린 대로 중구난방으로 가서 효과는 더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조합들로 과제 제약을 보통 많이 쓰는데, 과제 제약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막 트레이닝 했어요. 그럼 이 트레이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확인해 봐야 되죠.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아까 그 대장장이 실험을 한 반복 없는 반복의 본스타인이 이 자유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도 고정이란 단계예요. 이렇게 어깨, 이건 어깨 운동으로 비유하는 건 이따 할게요. 다른 좀 더 쉬운 걸로 비유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비유를 해드리면, 스케이, 빙상장에서 스케이팅을 처음 타면은 그 사람 되게 목석처럼 서 있죠. 팔도 못 움직이고 온몸을 뻣뻣하게 해서 막 움직이죠. 아장아장 막 움직이죠. 그렇죠? 그게 자유도 고정이에요. 통제를 위한 통제라고 제가 그냥 별명을 좀 붙여봤는데,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발 쪽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데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뇌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지니까 그냥 딱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발만 최대한 쓰고 안 넘어지고 안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가요. 그래서 자유도 고정은 이 움직임 수행을 위해서 다른 관절들을 다 이렇게 고정시키고 통제시키는 것을 자유도 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이나 움직임을 처음 배우면 다들 굉장히 뻣뻣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 자유도 고정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도 고정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자유도 풀기가 일어나요. 다시 빙상장으로 얘기를 들면, 이 사람이 이제 힘을 좀 빼도 앞으로 슬슬 가네 하면 그때부터 무릎도 움직이고 고관절도 좀 움직이면서 허리도 숙이려고 하고 팔도 살살살 움직이려고 하죠. 자유도를 푼 거예요, 스스로. 더 많은 변동성을 통해서 정확한 목표를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망치질 똑같죠. 이렇게 이번에는 손목이 더 많이 움직이고 다음번엔 팔꿈치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은 변동성을 통해서 같은 목표를 수행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도 고정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 망치질을 할 때 손목만 너무 많이 계속 쓰면 손목의 부상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겠죠. 다른 데로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변동성과 더 많은 자유도가 필요합니다. 더 정확한 목표 수행을 위해서. 손목을 하다 손목이 지치면 일단 목표가 정확하게 맞지 않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외부 힘의 사용이에요. 내부 힘은 내가 근육 에너지를 만들어서 빙상장에 스케이팅을 탈 때 다리 힘을 막 이렇게 주면서 가려고 하는 거고, 외부 힘이 잘 사용이 되면 빙상장이면 얼음에 미끄러지죠. 얼음이 굉장히 이렇게 잘 미끄러지잖아요. 마찰 계수가 적어지죠. 슥슥 미끄러지는 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땅으로 따지면 지면 발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서 있을 때도 항상 지면 발력이, 우리는 땅을 밀고 땅은 우리를 밀고 그 지면에서 튕기는 힘. 요즘 뭐 마라톤, 러닝이 유행이라 지면 발력을 잘 활용하는 스킵 동작들 아세요? 육상 선수들이 몸 푸는 거 통통통 튕기면서 그런 것을 더 잘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움직임의 자유도, 번스타인이 말한 움직임 자유도 모델인데, 다시 앞의 내용들, 내가 이런 과제 제약이랑 뭐 이런 환경이랑 개인의 어떤 그 통제를 통해서 움직임을 트레이닝 했을 때 이것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 됐다 그러면 외부 힘까지 잘 쓰겠죠.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 사람이 이 한두 번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동안 힘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진짜 그 움직임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쉽게 쉽게 하잖아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되게 쉽게 쉽게 하죠. 왜냐면 그 동작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특정한 부위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특정한 부위에 힘을 줄 거면 배드민턴 스매싱을 하더라도 딱 끝에서만 손목에만 힘만 탁 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편안하게 다 움직이죠. 손흥민 선수가 가마차기 하는 슛을 할 때도 보면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에만 살짝 힘을 주는 것 같지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잖아요. 유연하게. 그게 이 모든 단계들이 다 지나서 외부 힘 사용까지 잘 된 겁니다. 외부 힘을 사용하는 것도 중력, 지면 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체 내에 있는 탄성을 활용하는 것까지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몸에 있는 탄성까지 잘 활용하는 것이 외부 힘을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지면이나 지형을 잘 이용하는 것도 외부 힘을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어,
사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움직임을 이런 과제 제약, 개인 제약, 환경 제약, 그리고 자유도 고정, 풀기, 외부 힘 사용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트레이닝 시키는 이유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의 부하를 전달해 주려고 최적의 부하를 제공하고 그 최적의 부하가 제공됐다는 건 그 가장 최적의 트레이닝이 제공됐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실 우리가 생체에 무조건 나오죠,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FITT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빈도, 강도, 시간, 유형에 따라서 트레이닝이 구성돼야 된다. 한 번에 어떤 운동 하나의 동작을 할 때도 사실 이게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개인에 맞는 빈도와 강도와 시간, 운동 시간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운동 시간을 줄여야죠. 여기서 개수가 빈도랑 이 빈도와 시간이 같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유형도 줄여야죠. 튜빙 안 될 것 같으면 빼야죠.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하나의 운동에서 적용될 때는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집중이 돼야 되고 전체 프로그램 구성, 하루치의 트레이닝 구성, 한 달짜리의 구성, 3개월짜리의 구성, 6개월짜리의 구성에서는 얘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퍼포먼스 증가 말고요. 신체 능력, 신체 퍼포먼스 증가 말고 회복하는 능력에 더 저는 집중이 많이 돼요. 퍼포먼스를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것도 결국 운동을 할 때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퍼포먼스, 몸에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신체 퍼포먼스가 증가되지는 않아요. 훈련을 할 때. 신경계에서 얘기하면 증가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감각 기능이 뛰어나지고 신경계의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면 그 순간에 당연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제가 말씀드린 퍼포먼스는 근력이 증가하거나 체력이 증가하거나 스피드가 증가하거나 민첩성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인 개인의 진짜 스킬의 신체 능력들이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증가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그것은 운동할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쉴 때 얻어져요. 그러니까 회복이 좋아야 돼요. 회복하는 속도가 좋아야 됩니다. 이 회복에는 굉장히 많은 여건들이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잘 자고 잘 먹는 거. 이것들은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건 코멘트 정도 해드릴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심장을 잘 더 빨리 뛰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 잘 되려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이 우리 몸의 모든 영양과 에너지들을 공급해주는 수단이죠, 우리들. 근력 운동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움 주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 말고 흔히 말하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유산소성 운동이 훨씬 심장의 기능, 혈액순환을 더 빨리빨리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그 심장을 잘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운동이 회복에 더 도움이 많이 돼서 요즘 제 트레이닝 구성에는 50분짜리에 뭐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지만 이게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깅을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잠깐 뭐 지금 운동 조절과 다른 주제로 갔는데 전체 트레이닝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얘네들은 한 달, 한 세션, 한 달, 3개월, 6개월 그 사람 그 회원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항상 빈도와 강도, 시간, 종류를 잘 고려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운동 부하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회복이 더 높아야 돼요. 운동이 회복보다 높으면 오버트레이닝이고 바로 아파지니까 둘이 똑같아도 별로 안 좋아요. 회복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야 돼요. 이게 지금 잘 맞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짰으면 한 세션 하나의 운동 동작 안에서 이제 더 쪼개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런 제약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구성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옵티멀 로드예요. 최적절한, 가장 적절한 부하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복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회전근개 근육 작아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하더라도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재활 운동하러 왔다가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아파질 수 있다고. 회복이 안 되면. 적절한 부하를 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깨가 안 좋아져요. 잠 잘 자는지, 식사 시간 규칙적인지, 그것도 체크해봐야죠. 회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깨 재활하고 난 다음에도 어깨 아프면 다리 멀쩡하니까 뛸 수 있잖아요. 그럼 뛸 수 있으면 뛰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체력이 좋고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회복이 더 잘 되니까 부상에서도 더 빨리 복귀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이미 운동선수들 뭐 재활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퍼스널하다라는 건 그 사람에 맞는 최적의 부하 설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기구에 앉혀서 똑같이 운동을 시킬 때 달라질 수 있는 부하 설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게 조절, 개수 조절 이거는 퍼스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움직임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제약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자유도 고정 단계, 풀기 단계, 외부 힘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면서 다 컨트롤을 해줄 수 있어야지 진짜 최적의 부하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진짜 그 사람한테 맞는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컨디션 안 좋으면 전에 50kg 들던 사람이 오늘은 45kg 드는데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게만으로 개수만으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퍼스널에 가깝지 못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보편적인 범주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어떤 운동을 지도할 때, 자, 그럼 번스타인 모델대로 하면 자유도 고정 단계, 뭐 풀기 단계, 이것들 말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움직임이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끊기는 것 같은데, 나만 또 끊기나? 나만 렉 걸리는 건가? 왜 이렇게 끊기지? 잠시만 쉴게요. 잠깐만, 풀릴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겠습니다. 됐나? 됐다. 네. 그래서 한 번의 운동을 할 때 이 사람의 움직임이 잘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첫 번째로 끊김이 없이 부드러워야 돼요. 끊긴다라는 얘기는 움직이는 매 순간마다 모든 근육들은 사실 협응해서 움직이죠.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근데 그 필요한 양만큼이 잘 안 되니까 뚝뚝뚝뚝 끊기는 겁니다. 지금도 이 줌도 제가 지금 방금 렉 걸린 것도 필요한 만큼 송출이 안 되니까 계속 끊기겠죠.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쓰면 매끄럽게 움직여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움직임이 끊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고객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아까처럼 외회전 운동을 할 때 테레스 마이너랑 인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 힘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느껴지면 지금 뭔가 내가 의도된 대로 트레이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제 제약을 하거나 환경 제약을 주거나 개인 제약을 변화시켜서 뭔가 이 지금 난관을 타파해 나가려고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패턴. 어, 회전근개 운동을 할 때는 상완골만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것을 보상을 크게 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몸통까지 회전시킵니다. 이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회전근개 타겟으로 하는데 몸통을 회전하고 있으면 좀 잘못되죠. 그리고 아니면 견갑대를 너무 많이 움직인다거나 이런 보상 패턴. 근데 이 보상 패턴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다른 앞에 말씀드린 부드러운 움직임과 고객의 느낌은 뭐 굳이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보상 패턴은 갑론을박의 여지가 좀 있는 게 예를 들면 힙 조인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좀 극명하게 보기 쉬워서 그힙 조인트의 리트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자로 다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일리아커스가 높습니다. 일리아 크리스트가 높아요. 일리아커스가 아니라 일리아 크리스트가 높아요. 골반이 깁니다. 그럼 요추가 보통 사람들에 비해 버딩크가 걸리는 게 빨라요. 이걸 일정 수준은 좀 낮게 해줄 수 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근데 그 이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스콜리오시스죠. 척추측만증. 어느 정도는 개선이 돼도 완벽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상 패턴으로 볼 때 이 사람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염두해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보상 패턴은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보상 패턴을 허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게 잘 활용이 돼야 되고,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현장 강의를 하면 그때 실제로 보상 패턴들이 많이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나올 테니까 그 실전 케이스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저도 설명하기 편하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해하시기 훨씬 편할 거예요. 이건 예시로 들기가 좀 아직은 저한테는 좀 어렵고 좀 까다롭네요. 자, 그럼 이제 최적의 부하 운동을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한 30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좀 렉이 걸릴 수 있어요. 끊길 것 같아요. 영상 틀면. 제가 플레이어로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 노트북 상태를 보니까 플레이어랑 지금 이 PPT랑 화면이랑 왔다 갔다 하면 더 끊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틀게요. 그리고 최대한 구두 설명을 좀 더 많이 하고 안 되면 제가 지금 이 화면으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견갑대 움직임인데요. 리트랙션, 프로트랙션을 하는 움직임. 많이 끊기나요? 괜찮나요? 어땠나요? 어떤지 좀 알려주셔야 제가 설명의 범위를 좀 정할 수 있습니다. 끊기기는 해도 이 움직임이 어떤 건지는 보, 보이셨죠?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벽에다가 손 대고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보이면은, 네, 동작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걸 할 때도, 자, 이거는 견갑대 안쪽에 있는 근육이랑 견갑대 이 아래쪽에 있는 정거근 운동을 하는 동작인데요. 이런 설명 안 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으로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된다 그랬죠. 움직임을 하면서 근육이 활성되는 게 느껴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큐잉부터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합니다. 벽에다 손 대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해보세요. 그럼 이걸 하는 동안에
동작이 잘 이루어지면 당연히 스캐뷸라는 리트랙션 되고 프로트랙션 되겠죠. 그렇죠? 이걸 하는 동안 이제 개인 제약 혹은 과제 제약으로 하는 큐잉을 좀 더 해볼게요. 이걸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 동안에 이 클라이언트 대상자한테 발에서 체중이 앞뒤로 움직여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보상 패턴이 일어나게 되면 타지는 가만히 두고 허리를 꼭 젖혀서 몸을 앞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 거북목 만들면서 머리만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머리를 앞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뭐 허리를 젖히지 마시고요. 이런 말 하긴 해요. 이런 명시적인 큐잉을 하긴 합니다. 한두 번 했는데 이게 안 먹혀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개인 제약을 통해 바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느낌을, 감각을 변화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발, 발에서 체중이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느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이 허리만 앞으로 가던 사람이 발 쪽의 감각에 집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동작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빼면서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머리를 앞으로 빼면은 뒤에 어퍼 트랩이나 뒤쪽 목 뒤쪽 근육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성이 많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제가 손에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얹어놔요. 여기 힘 빼도 될 거니까 그냥 발 느낌에 집중하고 해보세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몇 번씩 움직임을 반복하다 보면 움직임 패턴이 또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바뀌다 보면 그때 이제 물어봅니다. 날개뼈가 모였다 벌어졌다 하는 게 잘 느껴지세요? 그러면 잘 느껴진대요. 그럼 힘은 어디 들어가세요? 물어보면 글쎄요, 힘은 어디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맞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움직임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임을 계속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날개뼈가 모일 때는 안쪽에 힘이 들어가고 밀 때는 뭐 좀 애매한데 겨드랑이 뭐 이런 데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낮은 부하기 때문에 한두 번에서는 이게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느웰의 움직임 3요소에서 과제 제약, 과제 제약 말고 뭐 개인 제약 사실 두 개의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트레이닝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아직 알고 있는 걸로는 둘을 이건 과제 제약입니다. 이건 개인 제약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묘사입니다. 디테일하게 이 관절과 이 부위를 설명하지 않고 묘사를 해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해라. 뭐 모았다, 벌어졌다 해라. 벽을 민다고 생각해라. 벽을 밀린다고 생각해. 벽이 나를 따, 벽이 나를 빨아당긴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감각이에요. 지금도 발의 감각을 느껴보라고 하고 여기에 제가 손에 힘을 빼고 얹어준 것도 여기에 자기가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 감각입니다. 이 감각과 묘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이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 관절이 저렇게 움직이고 모든 관절들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공을 찬다고 해도 공을 차는 듯한 흐리멍텅한 스케치 정도의 이미지 같은 게 머리에 있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트레이닝 할 때도 묘사를 표현하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를 이렇게 하세요, 저길 저렇게 하세요라는 명시적인 큐잉이 필요한 순간도 있어요, 물론. 그게 안 됐을 때는 빨리 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움직임의 이미지를 그려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각은요. 감각을 더 예민하게, 감각 기능들이 더 잘 살아나야 스스로가 한 번에 움직이면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맞다. 이거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농구 자유투로 예를 들면 농구를 좀 해보신 분이면 알지만 던질 때 손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이거 빠졌다. 바로 느끼죠. 이거 잘못 던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유투를 던질 때는 그렇게 안 하려고 자기 스스로 수정하죠.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모든 움직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으려면 내 감각 기능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힘을 빼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힘이 뭐 이런데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근육들의 힘이 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느낌은 난다고 해요. 그럼 이제 부하를 좀 올릴 수 있어요. 부하를 올리는 것도 바로 밴드를 걸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몸을 활용합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끊겨도 찾을 수 있어요. 뭐가 다른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네, 드디어 맞추는 사람이 생겼다. 손가락을 폈죠. 상부 승모근이 아마 좀 더 긴장될 겁니다. 손가락을 폈어요. 이게 달라요. 손, 여기는 손에 힘을 빼요. 팔에 힘을 다 빼고 그냥 하는 거고, 저거는 손가락을 이렇게 벌립니다. 신전되는 근육들에 약간 텐션을 더 주는 거죠. 이렇게 텐션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전근개와 어깨 주변 근육들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죠. 이게 전에 제가 근막경선 상지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죠. 내가 너무 끊긴다. 네, 여기 보시면 DBAL, 뒷백 앞 라인이 능형근, 삼두근, 새끼손가락, 두덩 이런 데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승모근, 삼각근, 손목과 손가락 신전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가락을 펴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에 텐션을 주면 모으고 벌리는 스캐뷸라를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하는 동작에서 훨씬 타겟하고 있는 뭐 롬보이드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의 힘이 훨씬 더 자극이 훨씬 더 많이 잘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이 동작은 똑같이 손가락을 펴서 텐션을 준 상태로요.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월 슬라이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영상이 끊겨서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동작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동작이 끊기지 않는지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동작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운동되고 팔이 올라갈 때 몸이 그만큼 팔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몸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죠. 그리고 어느 관절들 하나가 특별히 많이 움직이지 않고 주로 상지, 스캐퓰라와 상지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발목에서 체중 이동되는 것들이 잘 보이죠. 이렇게 움직여지면 이 움직임 레벨은 지금 굉장히 잘 움직여지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도 또 하나 이렇게 슬라이딩을 할 때요. 내가 끊기. 슬라이딩을 할 때
팔꿈치가 이렇게 A자로, 팔 전체가 이렇게 A자로 벌어지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정말 꽤나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냐 하면 근육을 관점으로 보면 세라토스 안테리어가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움직임으로 돌아오면 팔꿈치로 벽을 미는 힘은 계속 써야 됩니다. 팔꿈치로 벽을 미는 힘은 계속 쓰면서 슬라이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미는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움직임이 부드럽게 안 이루어지고 뚝뚝뚝 끊기겠죠. 팔이 벽에 밀리니까. 적당하게 팔꿈치를 밀면서 굉장히 적절하게 움직여야 돼요. 부드럽게. 컨트롤하기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팔꿈치를 밀면서 약간 팔꿈치끼리 모으고 그리고 상완골에서는 외회전이 조금 일어나야 좀 더 정확하게 이 월 슬라이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로테이터 커프에서도 힘이 풀리면 세라토스 안테리어도 같이 풀리겠죠. 이렇게 벌어지면서. 프로트랙션이 제대로 잘 나오지 않으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 지금 강현우 선생인데 이 모델은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는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는 스키퓰라 트레이닝과 함께 당연히 저게 들어가야죠. 회전근개 운동이 들어가야죠. 너무 끊긴데. 이건 지금 그냥 옆에서 하는 건데.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벽에다 팔꿈치를 대고요. 처음에 손에 힘을 뺀 상태로 외회전, 내회전을 시킵니다. 손에 힘을 빼고 외회전, 내회전을 시켜요. 이걸 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약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움직이고 있는 상완골을 제가 살짝 제 손으로 감싸줍니다. 그러면 이 제 손 안에서 상완골이 회전되는 느낌이 나죠. 저도 나지만 클라이언트도 나겠죠. 뭔가 감싸고 있으니까 돌아가는 느낌이 더 나겠죠. 그럼 이 느낌에만 집중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동작이 굉장히 잘 부드럽게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면 여기에서도 부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전근개 근육들의 자극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손을 외회전할 땐 피죠. 아까 바깥쪽 근육들이랑 연결돼 있다 그랬죠. 외회전 할 거니까 펴요. 피면 테레스 마이너 쪽에 훨씬 힘이 잘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내회전 할 때는 안쪽 근육 이거 렉이 좀 많이 걸려서 슬라이드는 넘기진 않을게요. 보내드린 자료 그 근막형상 상지선 보면 안쪽 근육들이 소흉근, 뭐 이두근, 엄지 같이 연결된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손목 굽히는 근육들이랑 손가락 이렇게 굽히는 근육들하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모읍니다. 주먹을 쥐어도 좋고요. 저는 요즘 엄지를 이렇게 말아주게 하거든요. 이렇게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힘을 빼고 할 때보다 훨씬 회전근개 주변에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극이 훨씬 많이 돼요.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바로 따라 해보세요.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고 뭐 내일이어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힘 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팔꿈치로 벽을 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밀고 있는 상태가 유지된 채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회전근개 운동이 회전근개를 활성화 시켜놓고 다시 월슬라이드를 시켜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좀 벌어지지 않고 유지가 좀 잘 된 채로 움직여지면은 지금 회전근개 운동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동작에서 전이 효과를 충분히 일으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일부러 또 그냥 아니, 끊을게요. 아, 이 렉이 너무 심해서 구두로 운동 설명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인터넷이 좀 말을 안 들어주네. 잠시만요. 금방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자, 저를 보세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회전근개, 회전근개 운동도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먼저 움직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이후에는 옆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옆으로 되고. 이 포지션보다 이렇게 벌리면 GH 조인트 리가먼트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져야 되죠. 얘네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하면은 이렇게 팔을 모으고 있는 자세에 비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어깨 GH 조인트의 가동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옆으로 두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잡아놓고 여기서도 똑같이 팔꿈치로 벽을 밀어주는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네, 텐션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손에 힘을 빼고 처음에 똑같이 손에 힘을 빼고 움직이다가 이후에는 손을 뒤로 넘어갈 때 똑같이 손가락을 벌리고 앞으로 올 땐 다시 손을 말아주면서 똑같이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이 동작을 수행하다 보면 훨씬 GH 조인트의 손을 앞으로 두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잘 느껴지는 거죠. 이것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과제제약, 개인제약, 환경제약으로 좀 더 다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개인제약을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감각이에요. 감각을 더 잘 느끼게 해주는 큐잉을 사용했죠. 발에서 체중 이동되는 걸 느껴봐라. 그리고 회전근개 운동을 할 때는 상완골을 제가 이렇게 살짝 감싸서 잡아준다거나. 그리고 환경적인 게 앞에 벽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팔꿈치를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서 이 상완골을 회전할 수가 없죠. 벽이라는 것이 좀 가로막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과제제약과 환경제약의 뭐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과제제약으로도 볼 수 있고 환경제약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제약에서 변수를 계속 주는 것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손가락을 같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뭔가를 주고 싶으면 밴드를 활용해도 좋은데 저는 밴드를 활용하지 않고
이 정도 레벨의 움직임이 잘 되면 일상생활과 유사한 움직임 패턴에 다른 운동과 움직임들을 추가해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트레이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번스타인의 자유도 모델로 확인을 한다고 했었었죠. 그럼 번스타인 자유도 모델로 따졌을 때 처음에 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스캐퓰라 리트랙션, 프로트랙션 동작을 할 때요. 이때도 동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유도를 고정하려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허리 쪽에 힘을 많이 주면서 허리를 막 쓴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앞으로 뺀다거나 이 날개뼈를 못 쓰니까 안 쓰니까 이게 바로 자유도가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막 이런데 목 뒤에 주변에 이런데 힘을 엄청 많이 주는 거고 그러다 이 동작이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물론 우리들이 알려주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뭔가 자유도를 풀어서 힘이 들어갔던 곳들에 힘을 풀고 이러면서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죠. 근데 그 반복을 하다 보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외회전 근육들인 테레스 마이너나 인프라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막 오히려 손을 벌리는 외회전 동작에서 오히려 뭐 가슴이나 뭐 이두나 이런 데 힘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변동성으로 내가 나한테 맞는 올바른 움직임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뭐 감각을 더 잘 느끼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다른 과제 제약을 통해서 이 느낌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이 움직임이 잘 수행될 수 있게 이 사람이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만들 수 있게 이것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진짜 움직임이 더 잘 된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 게 일단 부드러운 움직임 외부 힘 사용이라 그랬죠. 팔꿈치를 벽에다 대고요. 마치 팔을 도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팔꿈치의 위치 변화가 없이 벽에다 툭 대고 계속 탄성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벽이라는 외부 힘을 굉장히 적절히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방금 오늘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웰의 그 운동 제어 3요소와 번스타인의 자유도 모델로 우리의 움직임들이 해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트레이너들, 퍼스널로 운동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쟁력이 나눠질 것이고요. 또 이 경쟁력은 각각의 트레이너들마다의 굉장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공부도 많이 해보고 현장에서 경험도 많이 해보면서 진짜 실제로 부딪히면서 이뤄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일단 너무 이게 많이 끊겨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이게 오늘 했던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 중간 단계에 약간 맛보기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유료 강좌를 계획하고 있어요. 9월 말부터 해서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토요일 저녁에 시작이 되고요. 우선 이거 소개를 좀 드리고 그다음 질문을 받을게요. 첫 번째 날은 지금 방금 했던 중간 단계를 운동도 그렇고 뭐 이론적인 내용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방금 제가 뭐 제약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제약 주도적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을 좀 더 강조하는 여러 가지 변동성을 강조해서 트레이닝 시킨 차이 학습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제약 말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트레이닝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에 대한 이론을 소개할 때는 온라인 줌 웨비너를 하고요. 이때는 안 끊길 거예요. 그냥 슬라이드만 켜놓고 할 거라. 그리고 지금 보셨던 운동들 이후 단계, 일상생활의 전이용률이 높은 운동들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약주도 접근법과 차이학습 방법을 통해서 어,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날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은 중간 레벨을 하는데요.
이 운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레벨에 맞을지를 정할 수 있는 목, 어깨 움직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도 방금 설명드렸던 운동이 다르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목이 굉장히 불편하고 긴장도가 높아서 목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스캐듈라 프로트랙션 리트랙션 하는 동작에서 머리를 같이 움직입니다. 머리를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더 잘 되면 스캐듈라 움직이면서 머리도 움직이고 시선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요. 내가 내가 이렇게 꽉 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긴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풀려고 마사지나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요. 움직임에서 내가 그것이 느껴지려면 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유도 모델에서 이렇게 자유도를 통제시키죠. 자유도를 통제시키는 것이 이 목쪽이 불편하니까 머리, 시선, 모든 어깨,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제시켜서 그룹화 시키는데, 얘네들이 사실 분리될 수 있죠. 이 분리되는 훈련을 통해서 내 긴장이 되는 것을 느끼고 그 긴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움직일 때 머리랑 뭐 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견갑대 위주의 움직임이 필요한 사람과 회전근개 위주의 움직임이 필요한 사람한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같은 운동인데도 조금 다르게 혹은 다른 운동을 선별해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 굉장히 중요하고, 첫날은 평가랑 중간 단계 운동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두 번째 날에는 높은 단계. 실제로 협응이라고 말하는, 사실 협응은 손가락만 움직여도 모든 근육들은 다 협응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협응이라고 말하는 협응 운동을 배울 거고, 이때는 좀 보편적으로 알려진 운동들과 더불어서 여기에 제가 아까 살짝 설명드렸던 외부 힘 사용하는 방법 있죠. 지면 발력, 그리고 중력, 몸에 있는 탄성,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심장을 좀 더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부터 어깨, 뭐 저크나 뭐 덤벨 저크, 바벨 저크, 뭐 클럽벨 운동, 하여튼 우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를 통해서 좀 더 협응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운동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가장 낮은 단계예요. 이때는 재활 운동 정도의 수준이고, 마사지를 하지 않고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계를 훨씬 더 활성화되기 위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기 풍부한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신경가소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펠덴크라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활 운동 수준에, 그러니까 학문적인 모터 컨트롤이 아니라 근육들 각각의 최대한 그 하나의 해당 근육들만 사용하게 하는 아이솔레이션 하는 방법들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는 운동.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되고, 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홍보가 들어갈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로 DM 주셔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말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놓고 홍보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세요. 자유도 고정시키고 하는 예시? 자유도 고정시키는 거 많죠. 기아 선생님 골프 하신다 그랬죠. 골프 처음 지도하면 사람들 골반 못 돌리고 팔로 치려 그러잖아. 그것도 공 맞추려고 골반을 안 돌리고 컨트롤하기 쉬운 손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풀리면 점점 골반을 쓰면서 맞추죠. 그래서 처음에 골프 배우시는 분들 처음에 하면은 막 손 아프고 팔꿈치 더 아프고 막 여기저기 다 아프고 손 까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처음에 100번 스윙 했을 때 그렇게 됐으면 나중에는 100번 해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안 되고 뭐 한 200번 정도 하면은 그때부터 손이 이제 까지겠죠. 내구도지만 그만큼 움직임의 다양한 변동성을 통해서 골프공을 맞추는
목표를 계속해서 이룰 수 있으니까 손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걸 맞출 때 골반을 돌리세요, 몸통을 회전하세요, 이런 명시적인 큐잉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이제 감각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그 회전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의 환경과 상황들을 주는 편이 명시적인 큐잉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골프에서 뭐 예를 들면 공 안 올려놓고 티만 맞추는 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그런 것도 이제 과제 제약을 좀 바꾸는 거죠. 아니면 뭐 역설적으로 다리 스탠스를 일부러 더 넓게 벌려서 스윙을 해보라고 한다거나. 일부러 채를 더 긴 걸 쓰거나 짧은 걸 쓰거나 이런 것들이 과제 제약의 변수로 적용될 수 있죠. 이거 녹화 꺼야겠다.